안녕하십니까. 신인기능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자, 오늘도 우크라이나 전황, 그리고 미국 대선 마무리 소식, 그리고 이스라엘 상황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래간만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 깊숙한 곳을 타격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조직적인 그런 폭격, 장거리 폭격을 했는데, 러시아에는 이 세 개의 대형 함대가 있죠. 바로 태평양 함대, 그리고 흑해 함대, 그리고 발트 함대 이렇게 있고, 그리고 전략 함대가 또 하나 있습니다. 북방 함대가 있죠. 여기는 이제 핵 잠수함들이 다 있는 곳이고, 그리고 카스피해라고 내륙에 있는 곳이 있죠. 카자흐스탄, 이란과 마주보고 있는 그 바다, 여기를 지키는 카스피해 소함대라고 있어요. 여기를 공격했습니다. 왜냐? 여기에 있던 군함들이 칼리브르 순항미사일을 쏘아서 우크라이나 본토를 공격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을 벼르고 있었겠죠. 그래서 카스피해 소함대 전력의 거의 절반 이상을 한 번에 날려버렸습니다. 어떤 작전으로 어떻게 감행됐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 브리핑 먼저 하겠습니다. 미 공화당은 이 대선에서 승리하고 또 상원, 하원 선거 모두 대승했다라는 건데, 상원 과반, 하원 다수당 지위를 확보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슈퍼 파워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건데요. 자, 대선은 승리를 이제 확정지었고, 이 상원도 여기 52석 대 44석이 되었어요. 그래서 3석이 증가해서 과반을 확보했습니다. 이제 상원을 이제 장악하게 된 거죠. 거기다가 하원은 원래 아슬아슬하게 다수당이 되어서 하원 의장이 공화당이었는데, 이번에는 하원이 또 더 늘었어요. 그래서 하원도 지금 다수당인데 과반수가 될 거랍니다. 과반수를 확보하려면 218석이 돼야 되는데, 아직 개표가 완료되지 않은 곳이 있어서 이 개표가 완료되면 222에서 226 이 정도는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원도 장악한 겁니다. 대통령, 행정부 이제 이겼죠. 그리고 상원, 하원, 이 입법부 이겼죠. 다 장악을 한 겁니다. 그리고 연방 대법관 9명 중에 6명이 친 트럼프 성향의 법관이라고 하니까 이 사법부까지 장악을 한 거죠. 그러니까 행정, 입법, 사법 다 장악을 한 완전히 슈퍼 파워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자, 트럼프 정부는 이제 국무장관에 오브라이언, 그리고 해거티, 루비오 이런 하마평에 오르고, 국방장관에는 유명한 마이크 폼페이오, 그리고 월츠, 코튼 의원 등이 검토되고 있는데, 여기서 이 국무장관 거의 1순위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로버트 오브라이언이죠. 전 국가안보보좌관인데, 1기 트럼프 때 존 볼턴 국가안보 보좌관이 트럼프와 이제 갈등을 빚고 물러났죠. 그 다음에 국가안보 보좌관이 되어서 마칠 때까지 보좌관을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지금까지도 트럼프하고 같이 있던 사람들이 다 돌아서서 비방하고 이런 사람들 많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오브라이언은 끝까지 의리를 지키고 지금까지 나와 있었다라는 거고요. 이 마르코 루비오 같은 경우는 이번에 대선 후보로 나왔었어요. 공화당에서. 그러다가 막판에 바로 그냥 사퇴하고 트럼프 편에 딱 붙어서 이제는 친트럼프계다 라고 불리는 사람인데, 일단은 오브라이언이 제일 앞선다라는 거고, 미 국무장관이 대단히 중요하죠. 외교를 모두 책임지니까. 그리고 국방장관에는 전 국무장관, 그리고 1기 행정부 때, 트럼프 1기 때 CIA 국장을 하고, 그리고는 이제 국무장관을 했죠. 그 마이크 폼페이오. 이번에 대선 출마한다 이런 설이 있었지만 그걸 이제 접고 트럼프 측에 가서 이렇게 또 같이 활동을 하고, 역시 이 폼페이오도 트럼프에 대한 비난을 거의 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신임을 받고 있다라는 거고. 자, 여기 이 사람은 그린벨의 대령 출신이에요. 하원 의원인데, 이 사람은 초강경파랍니다. 대북 초강경파. 그리고 톰 코튼, 이 사람은 레인저 출신인데 대위 출신이라고 합니다. 조금 뭔가 가능성이 아주 떨어지는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오브라이언, 폼페이오 1기 때 핵심에 있던 사람들이 지금 또 다시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건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독일의 최대 주간지 디 차이트가 트럼프 당선 보도 기사 타이틀에
F-워드를 했어요. 그래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데 제목이 이렇습니다. 예, 이겁니다. 이거 뭔지 아시죠? 제목이 그냥 아주 간단하게 그냥 F 어쩌고저쩌고, 그냥 F 어쩌고저쩌고도 아니죠. 그냥 F. 네. 이건데 그냥 한마디의 강력한 욕이죠. 이렇게 해서 나중에는 논란이 되어서 이 제목을 바꿨지만 이렇게 캡처가 되어서 지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정말 독일 좌파들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자, 헤즈볼라는 사상 첫 번째로 파테 110 탄도미사일로 이스라엘을 공격했는데 텔아비브 외곽의 벤구리온 국제공항을 때려서 이거는 맞았어요. 그래서 지하시설에서 바로 그냥 이렇게 파테 110을 쐈고, 이 지하시설에서 솟아오른 이 파테 110, 이 파테 110은 사거리가 한 120에서 180km 날아가는 이란제 단거리 탄도미사일입니다. 이게 이렇게 벤구리온 국제공항을 때려버렸어요. 다른 로켓들하고 같이 날아오는 바람에 이게 탄도미사일 이런 것들하고 헷갈려서 이 탄도미사일은 놓쳤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한 발만 날아왔으면 놓칠 이유가 없는데 이 로켓들하고 섞어서 날아왔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섞어서 날아온 로켓들 중에 이 헤즈볼라는 이스라엘 북부 텔아비브에 대규모 로켓 공격했는데 그 사이에 이제 파테 110 탄도미사일 한 발 넣은 겁니다. 북부 도시에서 18살의 청소년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여기는 이 로켓 추진체입니다. 추진체가 이제 분리되었고 탄두는 어디 가서 뭐 여객을 했는지 뭐 그렇지만 이 추진체는 이렇게 떨어져서 승용차 그대로 그냥 꽂아버렸네요. 여기 사람이 있었으면 죽었을 수가 있는데 다행히 사람은 없었겠습니다. 주차장 같으니까. 자, 이런 상황이었어요. 자, 이렇게 헤즈볼라가 막 공격을 하는 이유는 이제 헤즈볼라 수장이 굉장히 강경하게 나오고 있어요. 세이크 카셈 헤즈볼라 수장이 순교자 나스랄라의 유지를 받드는 헤즈볼라는 승리하고 이스라엘은 공경에 처할 것이다 라고 계속 이제 항전을 요구하고 있는데, 자, 이렇게 11월 6일 날 이란의 안전지역에 숨어서 지속적인 항쟁을 촉구하는 세이크 카셈 헤즈볼라 수장입니다. 자기는 이란에 있으니까, 안전한 데 있으니까 안 죽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나는 계속 명령력에서 안전한 데서 내릴 테니까 니들은 어떻게 해서 뭐 죽든지 알아서 하라, 이건가요? 그러면 안 되죠. 폴라드 외무장관은 트럼프 당선 후 유럽의 안보는 이제 유럽이 책임져야 할 수밖에 없다. 뭐 이제 큰일 났다 이 말이죠. 그런데 폴란드는 이에 부응할 것이다. 그래서 국방비 더 우리는 집행하고 그래서 부응할 것이다. 당신네들도 다른 국가들도 각오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촉구했습니다. 독일 숄츠 총리는 사회민주당이에요. 그리고 크리스탄 린드너 재무장관은 자유민주당인데 해임을 했습니다. 연정 붕괴 수순이 시작되었다라는 건데, 이 여러 가지 이견이 있어서 이 연정임에도 불구하고 해임을 했다라는 건데, 이 재무장관이 내년 초에 선거하는 거 그거 내년 초 하지 말고 지금 조기 총선하자라고 주장을 하고, 숄츠 총리는 이 우크라이나에 좀 더 지원 많이 해주자, 재무장관 좀 예산 좀 더 편성 많이 해줘라고 하는 걸 이제 이견이 좀 있어가지고 말을 듣지 않는 것을 해임을 했는데, 자, 이러면 자유민주당이 뭐야 우리하고 안 하겠다는 거야 하고 우리는 그러면 연정 여당에서 탈퇴한다 할 수 있죠. 그렇게 되면 과반이 무너지고 그래서 또 총선을 다시 해야 되고 하는 수가 생기겠죠. 아무튼 빨리 총선에서 멀쩡한 사람이 총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란 방공부대는 서부 케르만샤 상공에서 자국군, 즉 이란군 F-4E 팬텀 중거리 전투기를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로 5인 격추했습니다. 조종사 2명은 사망했고요. 자, 이렇게 여기 떨어졌다는 겁니다. 이 산악 지역에. 이라크와 가까운 이 서부 지역이죠. 여기를 초기하고 있던 F-4 팬텀, 그러니까 과거 1970년대 때 팔레비 국왕 시절에 미국과 사이 좋을 때 팬텀기를 도입한 거죠. 그게 이제 초기를 하고 있는데 긴장하고 있으니까 뭐야 이거 전투기잖아 하고는 그냥 쏴버린 겁니다. 자기네들끼리. 그래서 전투기가 격추됐다라는 겁니다. 자, 미국은 일본의 가데나 공군기지, 그러니까 오키나와에 있는 기지죠. 여기에 배치되는 전력을 대폭 강화했는데 기존에 배치되어 있는 F-22 12대 전력에 추가로 F-35 전투기 또 12대를 더 배치했고, 또 본토에서 날아온 F-16 전투기 8대까지 해서 이 스텔스기만 좀 폭장량이 뛰어난 F-35 12대, 그리고 제공 전투력이 최강인 F-22 12대,
그리고 이제 다목적 전투기 F-16 8대 해서 굉장히 강력한 전력을 오키나와에 배치했다라는 소식까지 들어와 있고요. 자, 이게 이번에 F-35 그러니까 가데나에 증원 배치된 그 F-35 사진입니다. 네, 기억났고 이 지붕이 좀 튼튼하게 되어 있네요. 자, 우크라이나 상황 보면요. 병력은 1,400명의 러시아군을 사상시켰다라고 발표했고 전차는 10대 격파, 장갑차 20대 격파, 차량은 78대 격파, 특수장비 8대 격파, 야포 24문 격파, 무인 항공기 42대 격추. 그러니까 전과는 뭐 평소와 조금 뭐 비슷한 그런 수준입니다. 전투는 총 148건이 있었는데 전선 전체에 걸쳐서 적을 휩쓸고 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군이 이기고 있다. 자, 이 말을 한 겁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가 야간 공습을 해서 키이우를 공격했는데 몇 발 맞았다 이겁니다. 샤헤드 136 자폭 드론으로 공격을 했는데 맞았다 이겁니다. 뭐 초기에는 샤헤드 136은 대부분 다 막아내는데 이제는 이 샤헤드 136이 한꺼번에 너무나 많은 양이 날아오고 있으니까 방공 무기가 부족하죠. 그래서 이제는 점점 이 방어율이 좀 떨어지고 있다. 왜? 방공 무기는 부족하고 날아오는 드론은 더 많아지고 이래서 방어율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고 민간인들이 부상을 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러시아가 오레호브 방면의 공세를 재개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모두 격퇴했다라고 하는데 자포리자 전선이죠. 여러분들 뭐 작년에 이 지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여기 밑에까지 내려갔었는데 지금 밀려 있죠. 그래서 한참 뭐 그냥 답보 상태에 있다가 갑자기 러시아군이 이 오레오브 양쪽에서 치고 들어왔는데 다 격퇴해서 이렇게 다시 밀려갔다라는 화살표까지 있네요. 네, 선전을 했다라는 겁니다. 미국 군사전쟁연구소 ISW는 쿠르스크 돌출부에서 제한적인 교전이 있었는데 전선 변화는 없다라는 거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시리스키 총사령관으로부터 쿠르스크 전황을 보고받고 뭐가 필요하다라는 걸 또 이제 보고받고 청취를 하고 이제 뭔가를 또 약속을 해줬다고 합니다. 폴리티코는 미국이 트럼프 취임 전에 우크라이나 무기 그러니까 이제 대못받기를 한다는 거죠. 60억 달러치를 구매해서 우크라이나에 준다라는 건데 그래 봐야 610억 달러 이거 예산 지원해 주기로 해놓고 이 60억 달러치 해봐야 지금까지 뭐 다 카운트 해보면 뭐 한 120억 달러 정도?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도대체 나머지 500억 달러 어디 갔냐라는 건데 아무튼 이런 상황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트럼프와 통화를 했는데 대화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뭐 그냥 뭐 대충 인사말 한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키이우 포스트는 우크라이나는 트럼프 취임 후에 영토 양도를 강요받을 가능성이 있다 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걱정이죠, 자기네들은. 그래서 지금 이 지도상에 보면 여기가 헤르손 남부지역, 그리고 자포리자 남부지역, 도네츠크 상당 부분, 그리고 루안스크 대부분, 그리고 하르키우주의 일부분 이렇게 하고 이제 쿠르스크 여기 확보를 해 있죠. 뭐 이건 이제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여기에 있는 이 상당 부분을 내주고 러시아와 휴전을 강요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키이우 포스트가 보도를 했습니다. 로이터는 미국이 이 북한군 지속적으로 전투에 참여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해줬다라고 보도를 했고 우크라이나 부패방지국은 부패방지전담경찰관이 12,000명이 활동하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게 뭐냐면은 미 국무부의 부패감사단이 지금 대규모로 키이우에 들어와서 미국이 전달해준 무기나 자금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가를 감사하고 있죠. 예, 그래서 우리 이 부패를 방지하는 전담 경찰만 12,000명이다. 걱정 없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야, 부패 방지 경찰만 12,000명이다. 얼마나 부패했으면 이렇겠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 슬라브는 정말 그냥 부패한 것이 이 나라나 저 나라나 그냥 슬라브는 그냥 그렇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중요 소식 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의 드론 공격을 견디다 못한 러시아 흑해함대가 내륙 수로를 통해 코카서스 지방 반대편에 있는 카스피해로 도망갔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러시아 흑해함대가 안전지대로 생각했던 이곳을 우크라이나 장거리 자폭 드론이 강타했습니다. 여러 척의 군함이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현지 시각 11월 6일 오전 러시아 카스피에 연안 다게스탄 공화국의 카스피스크 해군기지를 드론으로 공습했으며 이 공습으로 군함 여러 척이 대파됐다고 복수의 워싱턴 소식통이 리포트했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 때문에 모두의 이목이 미국에 쏠려있던 6일 오전 전격적으로 감행된 이번 공습은 A-22 폭스벳 장거리 자폭 드론을 개량한 여러 대의 드론을 이용해 감행되는데요. 해당 드론들은 무려 1100km 넘는 전장과 러시아 영토 상공을 유유히 날아 카스피해에 도달했습니다. 이들 드론이 해군기지 상공까지 날아올 때까지 드론의 접근 사실 자체를 알지 못했던 러시아군은 첫 번째 드론이 기지 외곽에 추락해 폭발한 직후 공습 사실을 인지했는데요. 러시아군은 기관총으로 드론 요격을 시도했지만 이를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드론에 피격된 군함은 2000톤급 전투함인 게파드급 호위함인데요. 현지 소식통들은 한 번 691 타타르스탄, 한 번 693 다게스탄 함이 드론에 피격돼 대폭발을 일으켰고 타란툴급 미사일 초기함 스투피넷, 한 명 미상의 부양급 초기함 한 척도 피격으로 인한 손상을 입었다고 전했습니다. 카스피해 소함대는 게파드급 2척을 주력으로 부양급과 부얀N급 각각 3척, 카라쿠르트급 1척, 타란툴급 1척 등 10여 척의 전투함을 운용 중인데요. 이번 공습으로 카스피해 소함대 전력의 절반 가까이가 전투 능력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특히 카스피해 소함대의 주력함인 게파드급의 손실은 러시아의 굉장히 큰 아픔입니다. 이들은 카스피해 최대 전투함으로 UKSK 수직발사관 8세를 갖추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가 이들을 노린 것은 이들이 카스피해에서 우크라이나를 향해 칼리브르 순항미사일을 발사하는 플랫폼이었던 것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공습은 우크라이나가 전선은 물론 러시아 본토를 수백 킬로미터 이상 관통해 카스피해 일대의 군사시설도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인데요. 아무래도 러시아 흑해함대 좀 더 안전한 발트해로 도망가야 하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네, 자 여기 있는 이 배가 바로 타란툴급 800톤짜리인데 이것도 아마 직격하진 않은 것 같고 이건 파편을 맞아서 손상됐다. 손상되면 이제 수리 날 때까지 한두 달은 작전 못 하는 거죠. 이제 이런 피해를 입혔다라고 하고 일단 이 카스피해 여기 내해죠. 이 카스피해의 이 서쪽 연안에 있는 다게스탄 공화국에 있는 기지입니다. 여기가 이제 카스피 소함대가 있는 곳인데 건너편은 이란이고 이쪽은 카자흐스탄이고 그렇죠. 그래서 여기를 때렸는데 직선 거리로는 우크라이나 영역에서 1100km. 그런데 직선으로 안 나와봤겠죠. 왜냐면 방공 뭐 이런 거 좀 피해서 뭐 이렇게 오다 보면 최소 1500km, 길면 한 2000km 정도는 비행을 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4대의 드론이 날아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도 몰랐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날아올 때까지. 그래서 이 카스피스키 해군기지는 이렇게 생겼는데 이 중에서 이제 여기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때렸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그래서 좌표를 저기를 딱 입력해 놓고 저기를 때렸는데 왜냐 위성으로 보면 어느 배가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게파드급이니까 게파드급이 어디 정박해 있냐 딱 보면 알죠. 여기 있구나. 그럼 저기를 좌표로 삼자 해서 저쪽을 때린 것 같고 정확하게 타격을 한 거예요. 4대 중에서 한 대는 기지 외곽 뭐 이런 데 떨어진 거죠. 제일 먼저 온 게 기지 외곽에 떨어져서 폭발했는데 그때 알게 된 거예요. 폭발 나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뭐 방공포도 없이 그냥 기관총 가지고 대항하고 하는데 맞을 리가 있습니까? 그래서 시내를 이렇게 가로질러서 날아가고 있는 드론이 일반인의 휴대폰에 찍혔어요. 휴대폰에. 그리고 이렇게 꽝 내려 꽂히는데 동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꽝 내려 꽂히죠. 저렇게 중요한 부대에 또 동영상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이건 소리까지 나는데요. 네, 꽝, 어휴, 제대로 터졌습니다. 그래서 게파드급, 그러니까 뭐 러시아가 칼리브르 순항 미사일을 발사하는 플랫폼인데 그걸 그냥 2대, 니들이 그동안 우리 많이 때렸지 해서 그 2대를 완전히 박살냈고, 그리고 또 다른 동영상 보시면 이제 기관총으로 막 방공사격 하다가 안 되겠다 해서 도망 나오는 장면, 네, 터지니까. 자, 이런 식으로 아주 원시적으로 방공 전투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요격에 성공할 리가 없겠죠. 그래서
4대의 드론이 갔습니다만은 굉장히 큰 전과를 냈고, 자, 여기 있는 다게스탄함, 뭐 이런 것들이 2척이 있는데 이거 다 대파시켰다. 왜? 직격해버렸으니까. 그래서 다게스탄함을 포함해서 4척의 군함을 대파시키거나 손상시켰다라고 하니까 이 카스피의 소함대 전체 전력이 10여 척인데 그 중에 숫자로 따지면 한 30%, 그리고 전력으로 따지면 절반 이상의 전력을 박살냈다. 왜냐? 이 다게스탄함하고 이 2척 외에는 의미가 없어요.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왜? 우크라이나 공격할 그런 능력이 안 되니까. 여기만 장거리 순항미사일 칼리브르를 쏠 수 있으니까 얘들 2척만 제거하면 되죠. 나머지는 뭐 있든지 말든지 우크라이나하고는 관계가 하나도 없죠. 자, 이렇게 이제 카스피해까지 우크라이나가 공격하게 됐으니까 카스피해 소함대 어떡합니까? 도망가야 되겠네요. 갈 데가 없죠. 바다 건너는 이란이고 저쪽은 카자흐스탄이고 어떻게 됩니까? 내륙 수로를 따라서 발트해로 갈 수밖에 없다. 내륙 수로를 따라서. 근데 이제 그것도 비가 많이 오는 우기 때. 예. 오래간만에 우크라이나가 드론으로 굉장히 큰 전과를 거뒀다라는 소식 알려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